코스피는 오늘도 1% 넘게 하락해 나흘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추락하고 있는 한국 증시, 바닥은 과연 어딘지 투자자들은 파랗게 질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4.83포인트 내린 1914.5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다 1900선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신 회장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결과를 알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 이후 6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당초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전주보다 260만 배럴 이상 늘었다는 소식에 어제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장중 5% 급락해 $40 80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말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배럴당 $100대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경제 상황이 금리 인상 여건에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9월 이후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일 목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1% 넘게 하락하며 1900선 붕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상승과 하락을 8번이나 오가며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 2%대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날보다 24.83포인트 내린 1914.5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910선까지 떨어진 것은 올해 1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외국인은 2,950억 원의 매물을 쏟아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2,897억 원어치, 382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나흘째 하락하며 전날보다 13.84포인트 내린 656.7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463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6억 원어치, 133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하락 마감했고 특히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늘도 2.85%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 개최 후 사흘 만에 귀국했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주총에서 상정된 2건의 안건을 모두 통과시키고 승리하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했는데요. 보도에 한지희 기자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김포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3일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출국한 지 일주일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지난 주총에서 승리하면서 한일롯데의 통합 리더로서 자리를 굳힌 탓인지 신 회장은 입국장을 빠져나가며 시종일관 미소를 보였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선 신 회장은 주총 결과에 대한 소감이나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사제 출연 의지, 신 회장의 아들 국정 문제, 국정감사 출석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함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신격호 총괄 회장이 주총 결과에 대해서 아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주총 결과에 대해서 아버지가 알고 계십니까? 국정감 신격호 총괄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것은 신 총괄 회장이 이를 추인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지난 18일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총괄 회장을 설득하기 위해 급히 귀국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임시주총 후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롯데 경영에서 손을 떼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신총괄 회장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주총에서 나와 의결권을 위임한 신총괄 회장은 신 회장 측이 제안한 의안 2건에 모두 찬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신동민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이후에도 그동안 일본에서 체류하며 일본 계열사 현황 보고 등 현안 마무리에 집중해왔습니다. 신 회장은 입국 후 본인이 지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호텔 롯데 기업 공개 등을 포함한 경영 투명성 제고, 지분 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포국제공항에서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국제유가가 6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100달러 선이었던 국제유가가 올해 들어 40달러대까지 떨어진 데 이어 조만간 이마저도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심상치 않은 국제유가 하락세에 이러다 배럴당 40달러 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4.3% 급락하며 배럴당 40달러 8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에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 3월 배럴당 40달러 46센트를 기록한 이후 6년여 만의 최저치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기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262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수치였습니다. 앞서 블룸버그를 포함한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등은 원유가 적게는 60만 배럴에서 많게는 110만 배럴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에너지정보청이 오히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었다고 밝히자 투자자들은 장 초반부터 원유 매각에 나서면서 서부 텍사스유는 장중 5%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런던 선물시장의 9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3.7% 내리며 배럴당 47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 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6월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1000만 배럴을 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라크 총리가 이라크 원유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증대할 계획이라고 표명한 만큼 당분간 국제시장에서 원유의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에서 2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지난달 통화정책회의록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공개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9월 이후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퍼지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경제 상황이 금리 인상 여건에 근접했지만 아직 충족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회의록의 골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위안화를 전격 절하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것도 연준의 금리 인상을 견제하는 요소라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인식의 달러와 미 국채 그리고 금 시세는 모두 금리 인상 지연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난 19일 달러 지수는 0.7% 하락했고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15%로 4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금값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1%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4일 출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사업장을 돌며 현장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사업장을 포함해 매일 2-3군데를 도는 일정을 소화하며 내달 중에는 해외 출장을 통해 주요 거래소와 사업장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주요 경제 활성화 계획을 내놓은 최 회장은 다음 달 SK그룹이 후원하는 대전과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각각 방문했습니다. 이후 19일 오전부터 대덕 연구단지에 들른 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사업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울산 SK에너지 콤플렉스를 방문한 최 회장은 곧 해외 출장을 통해 글로벌 현장 경영까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는 김포 지역에 김포 풍무 2차 푸르지오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1차 분량과 합하면 미니 신도시급인 5,100여 세대에 이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을 정창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대우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 2지구에 시공 중인 김포 풍무 2차 푸르지오 현장입니다. 이 단지에서 도보 7, 8분 거리에 있는 김포 도시철도 풍무역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오는 2018년 입주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풍무역이 개통되면 두 정거장 떨어진 김포공항역에서
서울 지하철 5, 9호선과 인천공항철도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포풍무 1차 푸르지오 입주민들은 내년에 입주가 예정된 만큼 2년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2단지에서 마포구까지는 차량으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강남까지는 1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포풍무 푸르지오는 조경 면적이 충분해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김포풍무 2차 푸르지오의 경우 2,467세대에 단지 내 조경 면적이 4만 6천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또 김포풍무 푸르지오 단지 바로 옆에 6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도 들어섭니다. 비슷한 크기의 일산 백석동 요진 와인시티는 2,752세대 규모로 조경 면적이 1만 5천여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김포풍무지구는 그러나 인근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곳 김포풍무 1, 2차 푸르지오가 들어서는 곳에서 비행기가 지나갈 때 소음 측정을 해본 결과 지하철 소음과 맞먹는 82데시벨이 측정됐습니다. 80데시벨 이상은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잘 들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김포풍무 1, 2차의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고층에 살수록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우건설은 이중창 등을 설치해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포풍무 푸르지오는 지난 2013년 분양한 1차 때 대거 미분양이 생긴 전력으로 인해 이번 2차의 미분양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차는 사실은 처음 분양을 했을 때 조금 걱정이 많았죠. 근데 초기 분양률도 계속 좋지 않았었고요. 차량이 좀 안 좋았었는데 김포도시 철도가 확정되면서 33개월 만에 팍 터졌거든요. 김포풍무 2차 푸르지오는 지난달 24일 진행한 청약에서 특별 공급을 제외한 2,441가구 모집에 3,614명이 접수해 평균 1.4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저조한 청약 경쟁률은 미분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2,467가구 중 중대형 평형 위주로 800가구 이상이 미분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세대의 30%가 넘는 수준입니다. 1차 같은 경우 미분양은 없고요. 네. 2차는 현지사선 꽤 많이 있어요. 절층이라든가 탑이라든가 사이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안 좋을수록 좀 뒤늦게 빠지겠죠.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포한강 신도시는 공급 과잉 탓에 분양 무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분양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가 조금 남은 시간인데 계약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대형 물량들은 이제 시간을 자체는 좀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분양시장 호황에 건설사들이 대거 물량을 쏟아내면서 미분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 지역의 경우 미분양 전력도 있는 만큼 대우건설이 김포풍무 2차 푸르지오 미분양 털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합동검사반을 편성해 ELS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합니다.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ELS는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과 보험사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상반기 ELS, ELT 판매 규모는 약 90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ELS 관련 상품의 불안전 판매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선 ELS나 ELT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발행한 10개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상품 기획부터 투자 권유 준칙 준수 여부, 인센티브 정책 등 상품 판매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합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지난 18일 6% 넘게 폭락하는 등 중국 증시가 다시 크게 흔들리면서 중국 펀드의 수익률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야 할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지 펀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펀드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또 이에 따라서 중국 펀드의 손실도 막대하다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출렁이고 있는 중국 증시가 중국 펀드에까지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 6월 12일 고점을 기록한 이후 어제까지 26.56% 하락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본토 주식형 펀드의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8.68%를 기록했습니다. 74개 중국 펀드 중 3개월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7개에 불과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워낙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중국 펀드의 6개월 1년 수익률은 아직 15%, 63.69%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6월부터 지수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앞서 벌어놓은 수익을 계속 뱉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돈도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미 펀드 환매에 나선 상태입니다. 중국 본토 주식형 펀드는 지난 1월에서 4월 총 9,159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는데요. 5월부터 자금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5월에서 7월에는 각각 756억 원, 1,592억 원, 90억 원의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도 395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중국 펀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네, 펀드 수익률은 주식 수익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 증시의 향후 방향성을 놓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증시가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이라는 분석부터 보시겠습니다. 중국도 일단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바닥 다지기로 보이거든요. 추가 하락보다는. 이번 주말에 중국 부양책도 나올 거예요. 아마 강력한 구조조정과 지준율 인하 같은 이런 쪽으로. 아마 중국 대외 리스크가 좀 안정을 되찾을 거고. 네, 반면에 중국 증시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경기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어닝이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 주식시장의 급등락은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펀드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까지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마트가 상품의 브랜드를 없애고 포장을 간소화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 노브랜드 상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입니다. 이마트는 지난 4월 뚜껑 없는 변기 시트, 와이퍼, 건전지 등 9개 상품을 노브랜드 테스트 상품으로 론칭해 현재는 150여 개까지 노브랜드 제품군을 확대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노브랜드 상품을 300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브랜드 상품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자 하는 알뜰 소비층을 타겟으로 개발된 상품으로 브랜드 이름은 과감히 버리고 상품의 가치를 품질과 가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같은 상품군과 비교해 50%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노브랜드 상품 패키지는 노란 바탕에 검은색으로 노브랜드란 글씨를 넣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통일했습니다. 각 상품의 이미지와 상품명만 바꿔 넣어 디자인 비용도 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5와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를 비롯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를 국내 출시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5와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는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동시 출시됩니다. 갤럭시 노트 5는 화이트 펄, 블랙 사파이어, 골드 플래티넘 등 총 3가지 색상으로 구성됐습니다.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는 블랙 사파이어와 골드 플래티넘 2가지 색상입니다. 갤럭시 노트 5는 32GB, 64GB 2가지로,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는 32GB 단일 용량으로 출시됐습니다. 출고가는 갤럭시 노트 5는 89만 원대,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는 93만 원대입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도 이날 내놨습니다. 삼성페이는 신용카드를 긁는 대신 스마트폰을 카드 결제기에 터치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입니다. 삼성페이는 갤럭시 노트 5와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에 기본 탑재돼 있으며 기존에 출시된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에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거 행복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주거 점수는 10점 만점에 2.6점으로 전체 회원국 가운데 25위입니다. 주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10점을 받은 캐나다였으며 미국, 호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과 주거 점수가 비슷한 수준인 국가는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등입니다. 멕시코는 0점을 받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각국의 수도권별로 주거 점수를 비교했을 때 한국 수도권 점수는 2.1점으로 조사 대상국 33개국 가운데 24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3.1점을 받은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리나를 포함한 서부 지역보다도 낮은 점수입니다. 두산그룹이 국내 주요 그룹 중에서 가장 빨리 모든 계열사에 대한 임금 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했습니다. 대외 불안으로 증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자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이달 들어 24%가량 줄었습니다. 저유가와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해외 여행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은 메르스 여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대포 통장을 사고 판다는 광고만 해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대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늦은 밤에는 발달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남부와 충청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자정을 전후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에 40에서 80mm,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에 10에서 30,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고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낮에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늦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요. 저기압 중심과 가까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비가 내린 뒤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비는 오전 중에, 경북 동해안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한낮에 속초와 강릉 26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다 낮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늦은 밤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모든 해상에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한편 북태평양 해상에는 15호와 16호 태풍이 각각 북상 중인데요. 태풍의 눈이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매우 강하게 발달한 모습입니다. 특히 15호 태풍 고니가 방향을 틀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제주도 남쪽 먼 바다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아 다음 주 월요일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화요일은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의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